깊은 밤, 헝가리의 고성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16세기와 17세기 사이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0명의 순결한 소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여인.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끔찍한 의식을 치렀다는 피의 백작 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는 정말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억울한 희생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진실과 전설이 뒤섞인 그 어두운 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십시오. 1560년 8월 7일, 헝가리 왕국의 심장부 니트라 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그녀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아무도 이 아이가 후에 유럽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토리 가문은 헝가리에서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삼촌은 폴란드의 왕이었고 사촌은 트란실바니아의 왕자였습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교양이 그녀의 요람을 둘러쌌습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헝가리어는 물론이고 희귀한 언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문학과 시,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하면서도 도자기처럼 완벽한 피부, 깊고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붉은 입술. 마치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엘리자베스는 페렌츠 나다시디 백작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나다시디 가문 역시 헝가리의 대표적인 군사 귀족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그녀는 체흐테 성의 새로운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의 삶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거대한 영지와 수백 명의 하인들, 그리고 막대한 재산. 하지만 남편 페렌츠는 검은 기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거의 전쟁터에만 나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끝없는 전쟁이 그를 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홀로 거대한 성과 영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백작 부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 속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끝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성 안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604년, 남편 페렌츠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4세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체흐테 성 주변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들이었습니다. 성에서 일하던 하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 밤마다 성에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백작 부인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얼룩들, 밤중에 성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으로 일하러 간 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만 골라서 뽑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영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용감한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직접 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의 하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한편 엘리자베스에게는 정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더 젊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피부는 20대처럼 매끄럽고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으며 몸매 역시 소녀처럼 날씬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어떤 비법을 쓰시는 것일까? 혹시 연금술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하인이 우연히 지하실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깊은 밤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지하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호기심에 몰래 다가가 본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소녀 하나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매달려 있었고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측근들이 그 소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인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백작 부인께서 그런 일을. 하지만 비슷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에서 일하다 도망쳐 나온 하인들의 이야기, 우연히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젊은 여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엘리자베스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성에서 나오는 시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 뒤편 숲에서 이상하게 마른 시체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9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귀족 소녀의 가족이 직접 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딸이 백작 부인을 섬기러 갔다가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민이 아닌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덮을 수 없었습니다. 성을 수색한 관리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 고문 도구들, 피로 얼룩진 옷들, 그리고 시체들.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었지만 끔찍하게 고문당한 상태였고 어떤 이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몸에는 바늘로 찌른 상처, 불에 댄 자국,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절단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일부 시체들이 완전히 피가 빠진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후에 재판에서 밝혀진 증언들과 전설을 종합해보면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던 어린 하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하녀가 머리를 빗다가 실수로 백작 부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난 엘리자베스는 하녀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 바람에 하녀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가 엘리자베스의 손등에 튀었을 때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닿았던 부분의 피부가 다른 곳보다 훨씬 젊고 매끄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확신했습니다. 젊은 처녀의 순수한 피가 자신을 젊게 만든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르카 센테쉬,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유모였던 늙은 여자로 마법과 주술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치코와 요한 나우이바리, 이들은 엘리자베스를 어릴 때부터 보살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베니츠카, 세탁부였던 그녀는 후에 가장 잔혹한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엘리자베스는 자신만의 끔찍한 젊음의 비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하녀 한 명을 골라서 피를 조금 뽑아내는 것.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방법은 점점 더 정교하고 잔혹해져 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먼저 적합한 희생자를 고르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처녀여야 했고 젊고 아름다워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순수해야 했습니다. 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녀들은 배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구하는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들에게는 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급료와 숙식, 그리고 귀족을 섬기는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백작 부인께서 특별히 예쁜 소녀를 찾고 계신다며 부모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성에 도착한 소녀들은 처음 며칠간은 정말로 잘 대접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으며 엘리자베스 자신이 직접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소녀들은 역시 백작 부인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녀들을 다른 하인들과 격리시켰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는 명목으로 지하실 근처의 방에 따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문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구실로 매질을 하거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게 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방법들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바늘 고문이었습니다. 얇고 긴 바늘로 희생자의 손가락 끝, 입술, 그리고 혀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피를 작은 그릇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얼음 고문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희생자를 벌거벗긴 채로 성 밖에 세워두거나 얼음물에 몸을 담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갈라지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요리 고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불 위에 쇠막대를 달궈서 희생자의 몸을 지지는 것. 엘리자베스는 이때 나는 살 타는 냄새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정교한 방법들도 개발되었습니다. 피 뽑기 기계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희생자를 거기에 매달고 천천히 피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한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많은 양의 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피로 엘리자베스는 자신만의 젊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피의 목욕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은재 욕조에 처녀들의 피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욕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피를 마시기도 했고 얼굴에 바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피로 만든 연고를 온몸에 발라 마사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의식을 통해 정말로 젊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피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다른 부분도 이용했습니다. 젊은 소녀들의 살을 조금씩 잘라내어 말린 후 그것을 갈아서 화장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살을 직접 먹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런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가난한 농가의 딸들이었고 그들이 사라져도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더 순수하고 고귀한 피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들의 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의 딸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1608년경부터 엘리자베스는 가짜 귀족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입니다. 에티켓과 언어, 음악과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귀족 가문들이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딸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에 들어간 소녀들은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귀족 소녀들을 대할 때 더욱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피가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를 얻기 위해 더 오랫동안 고문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엘리자베스의 외모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5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몰락을 부른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귀족의 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이를 은밀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1610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귀족 가문의 딸들이 체흐테 성에 들어간 후 소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가문들이 개별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점차 이들 사이에서도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 고위 귀족 가문의 딸이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헝가리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사라진 후 직접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헝가리 왕 마티아스 2세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왕실에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던 상황에서 왕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비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바로 투르조 죄르지 백작이었습니다. 투르조 백작은 헝가리에서 손꼽히는 명망 있는 귀족이었고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투르조 백작은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체흐테 성 주변 마을들을 돌며 주민들과 면담했고 성에서 일했다가 도망쳐 나온 하인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전직 하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소녀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두시고 매일 조금씩 피를 뽑으셨습니다. 소녀들이 너무 약해지면 한 번에 많은 피를 뽑아서 죽이셨습니다. 다른 증인은 더욱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가끔 소녀들의 살을 조금씩 잘라내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소녀들의 가슴 부분을, 그리고 그들의 피를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셨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겨울에 백작 부인께서는 소녀들을 벌거벗긴 채로 성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소녀들이 얼어 죽을 때까지. 이런 증언들이 수십 개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들이 일관되게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수년간 수백 명의 소녀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르조 백작은 또한 엘리자베스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도르카 센테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로 악명이 높았고 다른 하인들 역시 각자 의심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엘리자베스의 끔찍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1610년 12월 투르조 백작은 마침내 왕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왕조차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왕은 즉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1610년 12월 29일 밤 투르조 백작이 이끄는 무장한 병사들이 체으테 성을 급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성의 대홀에서는 한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고 다른 소녀는 온몸에 바늘이 꽂힌 채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더욱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소녀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소녀들도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실 한쪽에 설치된 특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피를 모으기 위한 도구들, 고문을 위한 각종 기구들,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진 욕조가 있었습니다. 그 욕조에는 아직도 말라붙은 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투르조 백작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 안에서 발견된 시체들만 해도 수십 구에 달했고 성 주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체포 당시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투르조 백작이 그녀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백작 부인이다. 이 하찮은 것들의 생명 따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그녀의 측근들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도르카 센테쉬, 피치코 파브리니, 카타리나 베니츠카, 그리고 요안나 우이바리. 이들은 모두 엘리자베스의 끔찍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명단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명단에는 65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그녀의 희생자들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나이, 출신, 그리고 사용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실험 동물을 관리하는 장부와 같았습니다. 1611년 1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본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헝가리 법에 따르면 왕족이나 고위 귀족은 직접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신 그녀의 공범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르카 센테쉬는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피를 조금 뽑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피를 원하셨고 더 잔혹한 방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피치코 파브리니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소녀들을 고문할 때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신중하셨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뽑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줄 것인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카타리나 베니츠카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가끔 소녀들의 살을 잘라내어 요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시면서 마치 진미를 맛보는 것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증언들을 바탕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종신 감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감금형이었던 것은 그녀가 여전히 권력 있는 귀족이었고 또한 왕실에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범자들의 처벌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도르카와 피치코는 손가락이 잘린 후 화형에 처해졌고 카타리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장 어린 요한나는 나중에 처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생명을 앗아간 바로 그 체흐테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1611년 봄,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체흐테 성의 한 방에 갇혔습니다. 이 방은 성의 가장 높은 탑에 위치해 있었는데 문과 창문이 모두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구멍 하나만이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바로 그 성에서 생의 마지막 4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성의 절대적인 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성의 죄수가 된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간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바토리 가문의 백작 부인이다. 이런 모독을 어떻게 감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간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끔은 죽은 소녀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젊음이 사라져간다며 거울을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간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신이 내게 준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수는 더욱 섬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는 가끔 웃으시면서 그 아이들은 내게 영원한 젊음을 줬다. 그들은 행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행을 베푼 것처럼. 감옥 생활이 계속되면서 엘리자베스의 몸과 정신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아름다움과 젊음은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피부는 주름투성이가 되었으며 몸은 말라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견디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며 이상한 그림들을 그렸고 밤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1614년 여름이 되자 그녀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냈습니다. 간수들은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614년 8월 21일 밤,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전달하러 온 간수는 방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불러봐도 반응이 없자 간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벽돌을 뜯어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한 쇠약과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본 간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백작 부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조용히 매장되었습니다. 바토리 가문은
그 후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체흐테 성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정말로 그런 괴물이었을까요?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시 헝가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침입, 종교 갈등, 그리고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시 헝가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재산과 영토는 많은 이들의 탐욕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바토리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의 백작 부인 전설은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대부분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도 고문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문을 통한 자백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마녀 사냥이 유럽 전역을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독립적이고 권력 있는 여성들은 쉽게 마녀나 괴물로 몰렸습니다. 특히 남편 없이 홀로 거대한 영지를 다스리던 엘리자베스 같은 여성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비난은 그녀가 죽은 후에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소문 정도였던 것들이 죽은 후에는 확정된 사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증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일관된 증언을 했고 실제로 많은 소녀들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자신도 재판에서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의 측근들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신문 받았는데도 그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실제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와 동기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 명의 하인을 학대하고 살해했던 일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수백 명을 살해한 괴물의 이야기로 확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정신 상태를 지적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고 오랜 기간 홀로 지내면서 점차 현실 감각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극도의 집착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완전한 괴물도 완전한 희생자도 아닌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고립,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 아니면 정말로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우리는 영원히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매혹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 그리고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드라큘라와 함께 뱀파이어 전설의 원형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대의 호러 영화에서 피해 목욕하는 악녀라는 클리셰의 출발점이 바로 엘리자베스 바토리였습니다. 체흐테 성은 지금도 슬로바키아에 서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 어둡고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은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밤이 되면 성 주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입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소리가 400년 전 그 성에서 울려 퍼졌던 비명소리의 메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실제로 매장된 곳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체흐테 성 근처에 매장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자베스 바토리를 여성의 권력에 대한 남성 사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악마화된 인물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를 정말로 존재했던 악의 화신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피의 백작 부인. 그녀는 실제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